약간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네. 유동성 그 완화 기조의 어떤 폭을 좀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증시에서 그때 당시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어요. 네. 이거는 그럼 2021년 올해 중에도 있을 수 있나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을 좀 조심스럽게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로 지금으로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저지될 것이냐, 종식될 것이냐라는 전제가 깔려야 될 텐데 2021년 한 해에는 어쨌든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즈음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테이퍼링의 정도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완화 자산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면 갑자기 50, 20, 10, 0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100에서 뭐 98, 뭐 95 굉장히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시도하는 이행 액션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시점마저도 2021년 빨라도 하반기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각국 정부가 이미 금융위기를 근래에 경험을 다들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갈 텐데 다만 아직까지도 테이퍼링 규모를 가져나간다 하더라도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는 것이지 자산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완화의 정도가 조금 좀 줄어들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이라는 얘기는 이미 김광석 교수께서 2년 전에 꺼냈는데 이제야 우리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디지털 경제가 앞당겨진다고 하면 Z세대 네. 그 다음에 친환경을 또 필환경이라고 표현했었죠. 네. 이미 작년에. 네네. 이거 대단한 해안입니다. 이제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이 안 끼는 곳이 없어요. 네. 하다못해 철강도 네. 친환경. 그럼요.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조선사도 이제는 친환경. 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연료를 쓴다. 네. 철강을 만들 때도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가공할 때 그럼요. 굉장히 그 탄소 배출이 많은데 그런 거 줄인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디지털 경제 측면에 있어서 Z세대와 필환경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이 필환경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코로나19가 없다 하더라도 올 수밖에 없는 그 경과를 본 이유가 왜 제가 2019년에 2020년 전망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느냐, 수소사회를 왜 얘기했느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에요. 네. 이 협약이 2015년 12월에 195개 나라가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행 계획을 쓰는 난이었어요. 각국이 우리 어떻게 그러면 이행할 것인지 이행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간이었고 이행 계획안이 언제까지 유엔에 제출되어야 되느냐? 2020년 연내였어요. 그래서 2020년 내에 모두 다 제출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시점이에요. 뭐를? 이산화탄소 저감을. 그러면 이산화탄소 저감이란 얘기는 우리나라가 종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이었다면 2021년에는 90으로 줄여야만 해요. 그럼 2021년부터 모든 구성원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숨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저감합니까?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와서 돈으로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경유차, 가솔린차를 줄이고 맞아요. 전기차, 수소차를 늘려야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철강 산업이나 뭐 각종 제조업에서 탄소를 포집해야 되겠죠. 네. 태양광 패널을 많이 보급해서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직접 감축, 간접 감축에 대해서 좀 다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 그린 빌딩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그린 산업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죠. 딱 우리 정말 그 어떤 경제 활동 인구 중에 허리 정도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이 친환경이나 저탄소 이런 게 약간 교양 과목에서 지금 약간 전공 선택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근데 지금 Z 세대는 이게 완전 전공 필수로 들어갈. 그럼요. 예. 더군다나 이 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같이 묶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앞에 세대,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스트러글링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어요. 경쟁적으로. 근데 이 MZ 세대는 이미 다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보다 못 산다고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소위 밥 굶고 이런 가난을 경험한 세대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계층도 물론 있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나 밥을 굶고 생계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세대가 베이붐 세대였다 그런다면 그들의 자녀 세대니까 그들로부터 훈계를 받으면서 자란 X세대가 있다고 그런다면 MZ세대는 이미 풍요가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 PC로 유튜브 보면서 뽀로로 보면서. 그렇죠. 우리 자랐어. 우리 런던 오빠 보면서 경제 공부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식 수준이 다른데 이 런던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영국하고 독일 이쪽이 제일 이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제일 높아요. 페어 트레이드 마크 익숙하시죠? 그 페어 트레이드 마크로 경영경제 논문을 쓴 1호 저자가 접니다.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예. 페어 트레이드 마크가 있을 때 ethical consumerism이라고 하죠. 윤리적 소비 경향이 크기 때문에 페어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브랜드 로열티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더 로열티를 지불하고 더 많이 willingness to pay가 더 높다. 뭐 이것을 강조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 1호 저자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는 그랬는데 그만큼 MZ 세대는 이미 그러니까 유러피언들이 그 사회나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있는 이유가 잘 살기 때문이에요. 굶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네. 당장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뭔 환경이고 뭔 미래 세대냐 이거지. 네. 근데 이제는 얘기하신 대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 우리 윗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뭐 이제 산업 발전을 통해서 초과 생산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놨고 또 그런 풍요로운 혜택을 본 사람들이 또 MZ 세대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그 투자할 만한 어떤 의식적인 준비가 지금 돼 있는. 네. 몸도 마음도 풍요로운 세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뭐 환경적 혹은 윤리적 소비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럴 경향성이 높다 이거. 높아요. 예, 맞아요. 빈곤한 나라로 가보세요. 어떻게 환경을 보려합니까? 내가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풍요로운 세대들은 풍요로운 환경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셜 그리고 환경 ESG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런 환경, 사회,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세대들은 ESG를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요. 그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 페어트레이드 마크 있는 제품을 소비해요. 아이들 노동력으로 쓰는 그런 운동화 나는 안 신어요 라는 것을 SNS상에서 또 자랑하면서 플렉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플렉스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친환경이 필환경으로 바뀌는 과정은 당연히 MZ세대가 네. 주도를 한다는 게 맞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소비하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을 더 요구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데, 네. 진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정말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나?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0억이 넘었어요. 네. 한 달에 800만 원씩 저축해서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한 달에 800만 원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2021년 부동산 시장 뭐 전망 너무 뭐 러프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정책 여건하고 수요 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2020년 전망에다가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역시 상승했어요. 상승했고 역시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상승했고 또 2020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탈동조화였어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따로 논다. 평균적으로는 상승세가 높지만 수도권의 상승세가 그 전체 상승세를 리드한다. 지방에서는 어디가 상승했어? 체감하기 어려운 지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표현을 실제로 했죠.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여건인데요. 그리고 공급 여건이고요. 공급 관점에서는 공급이 좀 많아져요. 이제 2020년까지는 정책의 영향이 덜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매 가격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래로 흐르는 그 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면 물이 거꾸로 흐르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 이런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바가지로 물 푸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아예 역류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운동이라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는 소위 금리의 조정이 없어요. 근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상승해요. 굳이 따지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 통화 정책의 영향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런 거대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완화적인 스탠스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상하면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이 통화 정책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자산 버블을 만드는데 좀 미온적이다. 이 통화 정책의 영향이 더 클 수는 없다. 21년에 그렇다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더 집중된다. 그리고 정권 말년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규제책들을 동원하는데 특히 이미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시작이 됐죠. 매도세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세가 없었는데 매도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영향이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절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이상 매매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구나. 그 자산버블, 기준금리 인상 이런 소비자 심리 관점에서 수요를 더 요구시키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뭐 다주택자 그리고 이주택자 이들의 경우 추가적인 구매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가계부채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20억짜리 집을 갖고 싶으면 이사 가려면 돈이 실제 현금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 규제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를 만들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이제 부진한데 공급은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진 않지만 약보합세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강한 상승세를 2020년만큼 이어가기는 어렵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도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또 않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시지표나 수요 공급 외에도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 자체의 가치 상승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한 3, 4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잠실 아파트 가격이 뭐 1억이었다. 지금은 20억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만 20배 올랐을까요? 나머지는 안 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나 여러분이 드시는 뭐 짜장면 가격이나 아니면 과자 가격, 새우깡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대로인가요? 가격이 모두 다 올랐어요. 네. 그럼 모두 다 오른 것은 이 모든 물건의 가치가 오른 거죠. 그럼 그동안 뭐가 떨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던 만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돈의 가치가 더 현격한 속도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전 먼 미래까지로, 이건 전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망은 내년만 합니다. 근데 내년 이후의 그림은 상상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돈의 가치는 제 믿음으로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1,000원짜리가 20년 후에 1,000원 역할을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든 자산이나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 믿음상 부동산 매매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연유로. 예. 그러나 제가 경제 전망에서 예를 들어 2019년 전망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실제 떨어졌었거든요. 20년 때는 오르는 거라고 했고요. 근데 이런 플럭추에이션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는 있을 것이나 이 플럭추에이션은 있다. 근데 이 플럭추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금리죠. 반대로 영향을 미쳐요. 금리 이외에 수요 공급 정책을 다 들여다보는 게 제 2021년 경제 전망책의 부동산 전망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저의 생각을 다 쌍끌이 제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뭐 불태환에다가 별의별 정책을 다 썼는데 네.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부작용으로 그때 상하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진짜 그 어떤 재화 용역 무슨 그 공급 수요 다른 어떤 걸로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얘기하신 대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 만큼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직인가 봐요, 진짜. 네.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다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산의 가치가 왜 오르는지 또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짜장면, 이런 옷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30년 전에 이런 옷의 가치는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옷 그냥 편안하게 사거든요. 근데 자산의 가치, 우리가 주거 조건으로서 가져가는 아파트나 이런 그 땅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더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땅 평수 안에 더 고평의 건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땅의 가치는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땅을 더 많이 유용하게 쓰잖아요. 네. 그리고 2021년 한 해 제가 인프라 투자 집중된다고 했는데 예. 굉장히 GTX를 비롯한 지하철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깔립니다. 역시 들어맞았죠. 그러면 이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에서 그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땅 본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떠나서 나머지 물건의 가치는 그 자리에 있거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는 그 본연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이라는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올해 2021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지금도 활동이 너무 많으신데 네.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봐서 지겹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대학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또 경제 강의를 하고 예. 또 예능도 하시고 또 이런 런던 오빠 채널에서 같이 좀 예. 캐주얼한 경제 전망도 예. 하시고 진짜 스펙트럼이 넓으신데 예. 올해 어떻게 새로운 도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튜브 하시려고요? 그리고 제가 인플루언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 링크를 예, 저한테 아마 이 알려주시면. 고정 댓글로 맨 상단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유튜브가 시행돼도 같이 올라가는 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별 저 빼놓고 나머지 6명이 각 분야별 대가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간사처럼 팀장처럼 이거를 기획을 다 한 사람인데 말씀은 겸손하게 하지만 사실 본인 빼고 나머지라고 아닙니다. 여섯 명. 실제로 저보다 다 예. 위시고요. 2021년에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디지털 AI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라는 주제를 놓고
저는 경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숙제 뭐 이런 식으로 7명의 디지털 어벤져스를 만들었어요. 실제. 네. 그래서 디지털 어벤져스가 강의 영상을 먼저 찍고 아마 4, 5월 달에 AI가 우리에게 묻는다 이런 주제로 책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도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우리의 나름대로 대응을 해보자 해놓고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제 개인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런던 오빠 김민욱 채널에서 좀 네. 설명 그리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썹 문신했냐는데?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광석 교수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빨리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가게 하려는 거죠? 다 이런 나가야지.